그러면 제가 요 갑자기 이제 급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이제 일반 국민이 보시기에 핵이라는 건 천발 만발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한 발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나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너 나 하면 나도 쏠 거야. 이제 같이 죽자라는 전략인데 지금 북한이 뭐 어젠가요 그제도 이제 ICBM도 날리고 계속 이제 무려 핵 고도화가 완성이 돼서 이제 심지어 SLBM 잠수함에서도 쏘고 어디서 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강력한 한미 동맹의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억지력을 갖고 있지만 데터런스를 갖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민들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자체적인 핵 무장을 해야지 언제까지 동맹이지만 남의 힘을 믿고 있다가 뭐 심지어 트럼프 정부 때 약간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자체적인 핵 무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 핵은 오펜하이머의 영화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이 감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하는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목하는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원래 핵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이 핵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바로 핵 사용 부대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른 나라가 군사력 개입을 한다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 탄약 지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군사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러시아의 핵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의 러시아의 그 핵 사용에 대한 이 내용을 바로 김정은이 받아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쳐들어왔으면은 똑같은 우크라이나처럼 똑같은 사례가 그리고 헌법을 바꾸고 그리고 실제 예하 부대에 바로 언제든지 핵 공격을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고 직진하고 있네요 지금. 예하 부대의 지휘관에게 실제 그러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연일 계속해서 발사를 합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돌아갈 수 있는 ICBM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 그리고 그런 수단도 주간에서 야간으로 그리고 변칙 탄도미사일 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핵을 우리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겁박을 하고 있는 거죠. 발사체 기술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최근 어제 저도 KBS 뉴스를 봤습니다만 최근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게 강경 대응을 하니까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정 그냥 엄포용이야 위협용이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심리전이죠. 그렇죠. 그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물들어 가는 거죠, 그냥. 지금 우리의 대응에 의해서 북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북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러한 내용들을 핵 개발을 계속 해왔고 이제는 핵 개발뿐만 아니라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비롯한 투발수단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시점 배치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를 보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의해서 북한이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 잘못됐다. 정말 우리의 대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미국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이제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담보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오판이거든요. 6.25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또 지금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나 러시아의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그 변수가 오판이죠. 네. 만약에 김정은이 국내적인 어떤 혼란 상황이나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차원에서 그런 내용 아니면은 한국 내부의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을 보고 오판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판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힘에 의한 국가안보의 대응 체제를 수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모 야당 의원은 북한의 핵이 그냥 위험용이다, 공포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오판은 그분들이 하신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 북한이 가진 핵 미사일 수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드러난 개수나 통계가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저희 국방백서 또 일본 방위백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일본도 그래서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국가안보 전략 또 국방 전략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충돌 지점 가운데 가장 그러한 우발적인 충돌 또 의도적인 그런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한반도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위협에 대한 인식 이거를 굉장히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통상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국가 간의 관계를 세 가지 요소로 봅니다. 네.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정학적으로 많은 역사를 통해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또 전쟁을 거쳐왔습니다만 국가 간의 관계는 크게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가치관이죠. 가치관. 두 번째는 국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국익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렇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친구도 배신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사실은 이 국익의 예전에 미국의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이 아주 다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위협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위협 분야에 관한 거죠. 네. 왜냐하면 위협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국제 안보 정세의 큰 특징을 보면 국익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도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칩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위협의 불력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 블록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동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그렇게 군사적인 무모한 도발 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국가나 지도자들을 보면 다 독재 체제, 권위주의 체제죠. 그러니까 북한도 단순한 공산주의가 아니고 3대 독재 세습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푸틴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선거 또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만 장기 집권 30년을 넘어가고 있죠. 김주애까지 하면 4대가 됩니다. 푸틴도 30년 장기 집권이죠. 그리고 시진핑 체제도 지금 제일 중국 내에서 어려워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집단 지도 체제라는 틀 속에서 이제 완전한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체제일수록 그러한 유혹이 많죠. 정권의 어떤 도전 요인이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왜냐하면 전쟁은 정치적 수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가치관, 또 국익, 그리고 위협 이 3요소가 이전처럼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중심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국론. 그게 제일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런 그 문제를 잘 제기를 안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죠. 왜냐하면 통상 저희들이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기습을 세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장소에 의한 기습,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보면 성동격서라고 이야기해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한다. 이게 이제 기습의 효과, 장소에. 네, 두 번째는 시간의 기습입니다. 언제 기습할지를 모르잖아요. 낮이냐 그죠? 밤이냐 새벽이냐. 그러니까 늑대소년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죠. 계속해서 나타난다, 공격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북한이 지금 그렇게 한반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여건에 있는지 모르죠. 항상 지금까지 천안함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기습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걸 사전에 탐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의 기습이 있죠. 세 번째는 방법의 기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최근에는 사이버 테러처럼 사이버에 그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는 도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네. 그 내용들이 국내적인 여파로 미쳐서 국론을 더 분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4의 기습이 있죠. 그게 인지전입니다. 인지전. 예. 그러니까 생각구도 보면 중국이 365일 중에 330일 이상을 생각구를 돌고 있어요. 네. 그걸 해경이 하는데 해경은 중국 해군 소속입니다. 네. 그리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해군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무인도인 생각구에 언제든지 점령은 그 시간부로 음. 중국의 영토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330일 이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또 중국의 대만 그 해협을 보면 영해 영공을 그 연하는 선으로 거의 거기도 상시적이라고 봐야 되죠. 계속해서 전투기나 수송기나 또 함정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다가 바로 공격하면 그게 바로 기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저희가 또 주목할 일은 어느 순간 저희 동해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전투기 이런 훈련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카디지 막 침범하고. 그럼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북한이 지금 끊임없이 예년과 달리 최근 한 2, 3년 내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서울을 향했을 때는 바로 전쟁을 의미하죠. 이게 뭐냐면 인지전이라고. 최면 효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물들이게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세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현대전의 가장 큰 네. 특징 중에 하나가 인지전인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장소, 방법 그리고 인지전. 중국은 이걸 3전이라고 해요.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이라고 네. 하고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전략들이 바로 이러한 인지전이라는 측면에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크게 두 개의 여론이 나뉘죠. 그렇죠. 북한하고 뭐 9.19 합의 이런 거 좀 저자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그렇죠. 나는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여론이 분이 있고, 있죠. 그죠? 그런 여론도 일부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말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군사력이 더 필요하다. 그 수익감으로 여론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국론이 국론이 분열되는데 문제는 네. 이러한 국론 분열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한 그렇죠. 인위적인 공작에 의해서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그런 무력화를 시키기 위한 인지전이라는 측면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 사실은 정전 체제이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실제 총알이 날아다니지 않지만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한미일 이런 삼각 그런 현대를 약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실제 그 약한 축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게 뭐 그때 뭐 우리 한일안보 중국의 협력, 예, 그리고 그렇죠. 그 지소미아 군사보호 정보 그 협정 그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아직은 많이 이슈화 되고 있지 않지만 독도 문제도 이제 그런 어떤 약한 그런 고리 그 이제 공격을 하거나 분열의 그런 기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굉장히 큰 아이러니죠. 사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일 관계 개선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뢰가 회복이 되니까. 가능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결단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역사 문제, 또 과거 문제, 또 현안 쟁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의지를 통해서 정상 간에 이루어졌던 그 신뢰가 이제 한일 관계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한 신뢰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끌어 역대 정부에서도 저 정도까지 그건 없었잖아요. 임팩트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배경,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배경은 그 3개국의 인도태평양이란 국제안보 질서 그리고 한반도를 비롯한 이 국가 안보라는 그런 측면에서 네.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제일 약한 축은 한일 관계죠.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급 간부 이런 네. 때는 북한의 각근 전술이라고 그랬죠. 어. 예, 한쪽에는 미국, 한쪽에는 그 일본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반도는 유엔사라는 그 정제체들 네. 틀에 의해서 한국과 미국이 하나의 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육군 중심 그리고 일본에는 해공군 해병대.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군과 미군 한미 동맹에 의해서 네. 이루어지고 그걸 후속하는 자위대의 역할 그리고 16개국이 들어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일본도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15년에 안보법제를 만들어서 네. 미국뿐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는 모든 유엔군에 대한 후방 군수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RAA라고 그래서 네. 신속 원활화 협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이야기하면 쉽게 표현하면 원스톱이죠. 원스톱 네. 서비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가 네. 한반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참전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일단 일본에 들어와야 됩니다.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다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에 비자 문제라든지 항공기 통과 문제라든지 뭐 선박 항해 문제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걸 평상시에 다 해놓는 겁니다. 원스톱으로. 그러면 상황이 벌어지면 유사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모든 절차를 사전에 협의해 놨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미 일본은 작년에 호주, 올해는 영국, 그리고 지금 필리핀과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저희 유엔사 친선 협회가 생겼어요.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RAA 이거는 양자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정을 통해서 정말 16개 참전국들이 언제든지 바로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지금 태세를 좀 완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거 하면 그 전쟁 분위기를 뭐 만든다 이런 우려 있어서 국민들이 놀라실까봐 했지만 이미 북한이 저렇게 이미 핵을 개발하고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탑재를 위한 최종 단계를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또 겁박을 주고 있는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러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러한 원스톱 RA 협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든지 또 유사시에 서로 탄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전시 탄약 지원 협정이라든지 또 군수물자 지원 악사죠. 이런 내용들을 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러한 툴을 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발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하게 이제 그 국력을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체적으로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적이고 국제적이고 여러 역학 관계를 이렇게 고려하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동맹의 힘이라든가 자체적인 계속 업그레이드 그런 방향으로 원스텝 나가는 게 현실적이고 가장 올바른 전략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로드맵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이 완전한 소형화 핵탄두 탑재에 대한 거에는 아직 제한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선상에서 핵으로 한반도를 도발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단계적으로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디터런스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가동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지난주죠. 그런 그 제2차 그 핵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이 제가 들어보면은 그렇게 이제 일본 유엔사 후방 기지가 중요하니까 북에서는 전면전할 때 거길 먼저 때려서 어떤 미군이라든가 유엔사 후방 그 유엔세 그 우리 지원세 국가들이 군대가 못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할 때 그때 대한민국의 위기가 오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 시나리오 이런 거를 상정을 해본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전에는 미국이 이제 구사력이 강할 때는 양정면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계 분쟁이 두 군데 정면이 일어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1+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면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응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런 능력, 전략적인 큰 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미 정면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정면이 생겼고 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정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죠. 북한한테는 아주 호시탐탐할 계획이네요. 그렇죠. 대만 문제도 그렇고 저희 한반도 문제도 그렇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먼저 직시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 어떤 국제적인 도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 북한이 왜 미사일을 쏘면 항상 일본 EEZ에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그리고 실제 지금 말씀드린 한반도의 전쟁의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전문가들 그 시나리오를 보면 미국에서 하는 시나리오도 그렇고 일본에서 하는 시나리오도 그렇고 또 대만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죠. EEZ에 일본이 개입을 하면 개입하지 마라 경고하는 거지요.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600발의 그런 미사일을 통해서 사격할 수 있다. 북한은 그거를 괌 포위 사격으로 이야기를 하죠. 괌을 포위 사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략 자산을 전개할 수 있는. 그리고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공격을 하면서 핵 사용 부대를 운용했을 때 전 세계 부대가 보인 반응처럼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러한 우려가 있었을 때 미국이 정말 한미 동맹에 의해서 대응을 해나가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공백, 우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잠재적인 능력을 갖춰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1984년도 미일 원자력 협정할 때 핵 원료에 대한 재처리 기술을 할 수 있도록 됐고 이번에 이제 반경 능력 아까 말씀드린 GDP 1%에서 2% 43조에 하는 엄청난
방위비를 투자하는데 그 대부분의 그 방위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스탠드오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반경 능력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20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만 유지를 했지만 앞으로는 당장 내년까지는 1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400발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2026년까지는 6해공 1000km 이상의 그런 미사일들을 투발 수단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 미일 핵 확장 억제에 의해서도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는 일본은 언제든지 핵을 원료로부터 핵무기를 만들어서 3 내지 6개월이면 그걸 투발 수단을 통해서 저게 원점뿐만 아니라 지구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그 대한민국 안보에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1단계적으로는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미국에 요구를 하고 있죠. 핵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서 그러한 잠재적인 능력을 갖춰야 수 있도록 해줘야만 네. 정말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 이러한 잠재적인 위협들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잠재적인 능력을 통해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태세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잘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제는 실시간 대응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 30초, 7분 30초 내에 판단해서 요격하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 이러한 협정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정보 공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통합 억제 전략을 통합 이야기하죠. 억제 전략. 인테그레이티드 디터런스 스트래티지 이렇게 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통합 억제에는 지금까지의 개념 육해공 해병대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한국, 필리핀 동맹국들 그리고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왜 인도태평양 전략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네요. 정말 자유롭고 열린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그리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북한에 의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도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똑같은 위협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동남아 EU 국가들과도 유기적인 그런 협력을 통해서 네. 국익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켜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제가 아까 왔다. 말씀하시는데 왜 웃음이 나는데 그 전임 제가 이제 전임 정부 때 들은 것 같은데 그 전방의 현역 군인이 만약에 이제 북한에서 어떤 그런 도발이나 그런 게 오면 쏠까요 말까요 그런 생각과 또 실제 그런 기조가 분위기가 있으니까 어떤 군의 안보 의식도 좀 많이 무너졌다는 그런 그런 팩트니까요. 뭐 지금 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잘하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정군 지휘관 회의 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현장에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갈 수 그런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네. 평화가 유지된다. 저도 뭐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통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오늘 권태환 회장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했는데 너무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평소 들을 수 없는 그런 목소리잖아요. 어떤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질문도 드리고 해서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회장님.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서 걱정입니다. 경제 생산성서부터 뭐 일자리까지 이제 뭐 교육, 학교도 지금 막 사라질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데 지금 군대도 나라는 누가 지키냐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자동화되고 무인 감시 장비가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이 부족하면 안보를 사람을 수입해서 쓸 수도 없고 뭐 심지어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뭐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방 인구 감소로 인한 국방 능력 저하 현상이 되게 우려가 심각한데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또 이걸 어떠한 당장 뭐 늘릴 수는 없지만 인구 문제를 지혜로운 어떠한 해결책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35년 되면 저희가 50만 체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와, 왜냐하면 지금 올해 보니까 출생률이 벌써 0.7로 네,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출생률 저하가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도 미국도 대부분 예.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자와 고령화 네,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의 관심 주제이기도 한데 먼저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저희 이 국방혁신 새로운 정부 들어서 국방혁신 4.0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 큰 테마를 보면 과학기술 강국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적 구조에 의해서 의존했던 많은 부분들을 과학기술로 AI라든지 네. 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미 미국은 유령 함대를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함대를 사람이 없는 무인으로 함대를 운영하고 있고 저도 미국 국방대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많이 거론되는 항공모함 일본은 이제 앞으로 2, 3년 후면 경항모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10 내지 15년 후의 이야기인데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런 항모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혹시 무인 항모는 불가능한가? 그렇게 문의를 하니까 그 국방대 뭐라시나요? 그분 무인기의 전문가신데 그때쯤 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물론 재래식 통상 전력, 재래식 전력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역시 초전의 전쟁의 승패는 대부분 첨단 전쟁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인구를 좀 적은 병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한 상황도 그러한 장비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저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강국 또 뭐 인터넷 보급률은 뭐 전 세계 첨단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그런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로 만들어갈 것인가. 사실 저희가 PKO 지금 매년 한 1,000여 명이 PKO가 뭐죠? 국제 평화 협력 유지 활동 나가 있죠. 그런데 통상 교대를 하면 1년에 해외에서 근무를 경험한 병사들이 1년이면 3,000명이 배출이 됩니다. 3,000명이요. 그 병사들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사실 중요한 인재들이죠. 그렇죠. 어학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경험을 현장에 했으니까. 있는 그 주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키우고 여러 가지 잠재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 군 활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결과가 사실은 지금 우리 방산 수출 아닙니까? 정말 작년에는 173억 달러, 올해는 200억 달러 이상의 그런 방산 수출이 예상이 되고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산 수출 뭐 6대 강국, 4대 강국까지도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이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국가 정책 또 전략적인 그런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사실은 다문화 가족입니다. 이미 저희 한국에도 200만 명 이상의 다문화 가족들이 있고 이제 그 다문화 가족들이 자라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군의 일원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한 가족이죠. 우리가 표현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미일 협력 체제 굉장히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협의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코저스 이니셔티브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있어서 공동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담 또 한일 이런 정상회담에서 공동 목표가 제시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안과 저는 이제 대사관에서도 여러 번 근무하고 해외 여러 가지 근무를 협상 그 선상에 있어 보면 현안과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이기는 편과 지는 편이 있죠. 유리한 편과 얻는 자와 잃는 자가 생기죠. 그런데 공동 목표가 생기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미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공동 목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한국이 정말 이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걸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추세의 변화가 생긴다면 균형추가 기울면 중국과 러시아도 아까 말씀드린 국익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정말 한국이 주도하는 그런 통일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의지 또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의 공감대죠. 그러니까 그 분야의 인식의 공감대를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되고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정부가 또 우리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일본과 미국 정부가 믿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지금 중요할 때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정말 북한의 저러한 이런 군사적 위협이 우리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관, 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무관국들과의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권태환 회장님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인구 감소에 따른 국방 안보 우려와 관련해서는 어떤 과학화, 우리 과학기술 과학화와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 말씀하시다가 잠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 아까 방금 하신 말씀 그 신뢰 그거는 이제 그걸 마무리 멘트로 이제 제가 해석을 하고 저도 이제 이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대통령을 초월한 정부, 국민, 정당 어떤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요즘 프레임이 난무하는 세상인데 뭐 무능하다, 무능의 프레임, 뭐 모하다, 뭐 위선이다, 위선의 프레임 많은 그런 어떠한 그런 프레임들이 있는데 안보와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생존과 관련해서는 외교와 관련해서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고 그냥 팩트 하나로 냉엄한 국제 현실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그 안보적인 팩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떤 거짓이라든가 그런 거에 선동되지 않고 깨어있는 국민의식 그런 어떤 그런 분열되지 않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권태환 회장님 모시고 한국국방외교협회 권태환 회장님 모시고 지금 한반도라든가 여러 그런 안보와 관련된
국방 관련된 정말 평소 듣기 어려운 것만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걸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제가 뭐 촬영하는 거 됩니다. Freedom is not free. 아, 자유는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러한 하나하나 내용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열매로 또 신뢰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각고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정전 70주년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자라는 세대들에게 정말 평화롭고 자유로운 통일된 한반도를 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하나로 합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Fighting Tonight 그 누가 외치는 거죠? 저기 주한미군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그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론을 확실히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맞춰서